자, 이번 시간은 우리 2장 경영학의 태동과 발전에 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먼저 이제 그 과학적 관리론 출연하기 이전에 경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일단 경영학의 어떤 시작은 이 과학적 관리론이 나타나면서부터 이제 시작이 되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경영학이 과학적 관리론부터 시작되었다고 한다면 그 이전은 경영학이 없었느냐? 그건 아니죠. 다만 체계적으로 이제 정립이 안 되어 있었다 뿐이지 분명히 원시시대부터 가지고 있는 자원을 갖다가 잘 활용해서 자신의 어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뭐 일을 뭐 해 나갔을 겁니다. 예, 원시 시대에서도 그랬겠죠. 어쨌든 경영학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체계를 잡은 것이 이제 과학적 관리론부터인데 그 이전에는 어떤 이제 개념들이 있었느냐? 이제 대표적으로는 이제 그 국부론을 쓴 애덤 스미스가 이야기했던 그런 일들이 있는데 그게 이제 뭐냐면은 바로 이제 그 분업화입니다. 분업. 예. 분업과 그 다음에 이제 직무 전문화. 그러면서 그 아담 스미스는 국부론에서 핀테크를 이제 얘기 듣는데 핀을 갖다가 이야기를 하는데 핀을 갖다가 이제 만드는 데 있어 가지고요. 그거 갖다가 이제 혼자서 만들게 되면 그 핀을 갖다가 뭐 예를 들어 그 쇠를 녹이고 그것을 갖다가 길게 뽑고 그걸 갖다가 도금하고 색깔을 입히고 뭐 이게 그 가늘게 자르고 뭐 이런 어떤 일들을 혼자서 한다고 한다면 하루에 몇 개밖에는 만들어내지 못하지만 그걸 갖다가 이제 그 분업을 해서 뭐 쇠를 녹이는 사람 따로 그 다음에 뭐 도금하는 사람 따로 이렇게 분업을 해가지고 하게 되면 하루에도 몇 천 개씩 핀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게 이제 분업화가 되고 분업화가 되다 보니까 직무가 전문화가 되는 거죠. 음. 그러니까 이제 쇠를 녹이는 사람들은 계속 그것만 하다 보니까는 그 분야에 있어서는 전문화가 되고 그러면 효율성이 높아지고 생산성이 높아지고 그래서 혼자서 모든 일을 다 할 때보다 훨씬 많은 어떤 생산을 해낼 수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함으로 인해 가지고요 결국은 경영의 효율성을 최대한 끌어올릴 수 있게 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뭐 이것이 이제 그 과학적 관리론이 출현하기 이전에서도 있었던 그런 어떤 개념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과학적 관리론이 이제 출현을 하게 됩니다. 이 과학적 관리론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이제 테일러라고 하는 사람에 의해 가지고요, 탄생이 되었는데요. 여기 보시게 되면 뭐 이 사람이 이제 테일러입니다. 그래서 이 테일러가 어떻게 이야기를 했냐면 이제 테일러 같은 경우는 이제 광산이 있었고 그 광산에서 그 작업을 하는데 어 그 광산에서 작업을 하기 위해서 이제 삽을 가지고 이제 막 이제 여러 가지 뭐를 퍼내야 되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광산에서 이제 작업을 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은 덩치가 크고 어떤 사람은 좀 덩치가 작고 하지만 똑같은 삽을 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덩치가 크고 힘이 센 사람은 이게 삽이 너무 작고 그 다음에 조금 힘이 없고 덩치가 좀 작은 사람들은 삽이 너무 크게 느껴져 가지고 무겁고 해서 능률이 안 오르고 그래서 그렇다면 사람에 따라 가지고 그것에 알맞은 삽을 좀 제공을 해주는 게 좋겠다. 그래야지만 좀 더 효율성 있게 작업을 해 나갈 수 있겠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그게 바로 이제 뭐 이 사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그 삽질 작업 사례라고 해가지고 삽의 무게나 사용 방식 혹은 작업 계획에 따라서 구분했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이제 과학적 관리법이죠. 지금 생각해 보면 뭐 좀 별것도 아니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지만 그 이전까지만 해도 없었던 개념. 즉, 이 사람은 이것에 맞는 삽을 제공해 주어야 되겠다. 이게 이제 과학적 관리가 들어간 거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뭐 여기서 이제 삽질 작업 사례뿐만 아니라 뭐 선철 운반 사례도 있고 뭐 금속 절작 작업 사례도 있는데 어쨌든 간에 이런 어떤 방법들을 사용해 가지고 쓰기 시작한 것이 바로 이제 과학적 관리 사례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어, 자, 그러면 이 과학적 관리가 언제 나왔느냐? 이 과학적 관리가 나온 시기는 그 1900년도 초 혹은 1900년도가 되기 바로 직전. 그러니까 1800년도 말.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나라로 치면 고종 황제 시대 때, 그 다음에 일제가 우리나라의 어떤 침략의 야욕을 이제 드러내기 시작할 때, 뭐 그때쯤 이제 미국에서는 과학적 관리론이라고 하는 것이 나왔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과학적 관리론이라고 하는 것이 뭔지 볼게요. 이 과학적 관리론이라고 하는 것은요, 예, 경영학 최초의 어떤 이론이라고 보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경영자들은 이 능률 혹은 생산성 향상을 위해 가지고요, 여러 가지 과학적인 방법을 사용하였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과학적 관리론이라고 하는 것은요, 1차적으로 어떻게 하면 생산성을 향상시킬까 이 생각을 이제 주로 했다라는 거죠. 생산성을 갖다가 증가시킨다. 즉 생산성이라고 하는 건 뭐냐? 뭐 예를 들어서 내가 한 명의 노동자가 만약에 하루에 10개를 생산해 낼 수 있다라고 한다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또 어떤 다른 기업은 한 명의 그 노동자가 뭐 20개를 생산해 낼 수 있다라고 한다면 어떤 것이 더 생산성이 높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까? 예. 이게 더 높은 거죠. 이게 생산성이 높다, 혹은 효율성이 높다, 이런 겁니다. 어, 그래서 이렇게 생산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과학적인 방법을 사용했는데 그런 어떤 구체적인 방법으로는요, 여기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종업원을 갖다가 선발해가지고 훈련시키고 직무에 적합한 그 다음에 도구와 작업 절차를 표준화시키고 그러니까는 어, 예를 들어 가지고요. 망치질을 하는 사람을 뽑아야 되겠다라고 한다면 망치질을 하고 할 수 있는 직무에 적합한 종업원을 뽑아서 망치질에 관한 훈련을 시키고 그 다음에 작업 절차도 표준화시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작업 절차가 표준화가 되다 보니까는 내가 지금 일을 시작하면 이러한 일을 하면 되겠구나라는 게 딱 드러나는 거죠. 계속해서 그런 어떤 절차에 따라 가지고 계속해서 일을 하다 보면 아무래도 그 작업에 대해서 숙달하게 되고 그러면 전문가가 된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이제 전문화의 원리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작업자에게 과업을 할당했다라는 겁니다. 근데 과업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루 동안에 노동자가 할 수 있는 작업의 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어떤 작업자는 하루에 뭐 20개를 생산해 낼 수 있다라고 한다면 20개를 생산해 낼 수 있다라는 게 아니라 하루에 20개를 생산하라고 이렇게 뭐 지시를 했다면 그것이 바로 이제 과업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죠. 예.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 당신은 20개를 하루에 생산하세요라고 이렇게 과업을 주게 된다면 그렇게 해놓고 만약에 20개 이상을 갖다가 달성을 했다라고 한다면 그거 가지고 이제 그 사람의 어떤 그 생산성을 이제 판단을 하는 거죠. 성과를 달성했다 혹은 달성하지 못했다라고 이렇게 판단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판단해 가지고 만약에 그 과업을 갖다가 이제 달성하게 되면 이제 성과급을 주고 예. 만약에 그렇지 못하면 성과급을 주지 않고 뭐 이런 겁니다. 이런 게 이제 차별 성과급 제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이런 어떤 그 가업을 갖다가 이제 달성을 할 수 있도록 이제 시간 및 동작 연구를 갖다가 실시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내가 망치를 갖다가 하는 작업을 이제 부여받았다라고 한다면 이거 갖다가 이제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릴지 그 다음에 이 망치 작업을 할 동안에 이 사람들이 어떤 동작을 잘 연구를 해가지고 쓸데없는 동작을 하는 게 없는지 그래서 만약에 쓸데없는 동작을 한다면 이제 교육을 시켜서 그런 쓸데없는 동작은 필요하지 않으니까 그런 걸 하지 마세요 라고 이렇게 이제 뭐 훈련도 시키고 하겠죠. 예. 그래서 어쨌든 간에 시간 및 동작 연구를 갖다가 개발해 가지고 과업을 갖다가 달성할 수 있도록 하고 만약에 달성하지 못하면 성과급을 안 주고 달성하게 되면 성과급을 주는 뭐 그런 거. 뭐 그런 것들이 바로 이제 과학적 관리론이고
그런 어떤 이런 작업, 이런 어떤 그 경영을 실시함으로 인해 가지고요, 생산성을 향상시키려고 했던 것이 바로 이제 과학적 관리론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뭐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생산성은 향상되겠구나, 효용성은 증가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지만 이게 조금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바로 이거죠. 예, 생산성만을 지나치게 강조하고 있구나. 작업을 하는 노동자들 생각은 별로 안 하고 있구나. 뭐 이런 어떤 생각이 들게끔 하는 그런 어떤 이론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 그 다음에 이제 그 이 과학적 관리론과 조금 연계가 될 수 있는 것이 어찌 보면 이제 그 포드의 어떤 그 어, 시스템입니다. 포드 시스템. 그래서 포드라는 사람 아시죠? 포드라는 사람은 포드 자동차를 이제 세운 사람이고요. 그래서 이제 포드 이게 지금 보이고 있는 게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그 포드 자동차가 T라는 자동차를 만든 때가 아마 1900년대 초일 거예요. 예. 그래서 보시게 되면 마치 이제 우리나라로 치면 이제 고종 황제가 타고 다녔던 그런 자동차 같은 그런 겁니다. 예. 자, 어쨌든 이 시대 때는 이제 이렇게 생긴 자동차를 만들었는데 포드 자동차는요 T형 자동차라고 해가지고요. 아주 싸게 자동차를 만들어서 자동차의 대중화에 힘쓴 그런 어떤 기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포드 자동차는 이 자동차를 떻게 해서 싸게 만들 수 있었느냐? 바로 이런 어떤 컨베이어 시스템에 의해 가지고요. 어, 그러니까 이런 어떤 기계의 어떤 힘을 빌려 가지고 가만히 앉아서 자기가 맡은 바 일만 하게 되면 금방 자동차가 생산을 해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도입했다는 거죠. 오늘날도 이런 어떤 컨베이어 시스템을 가지고 우리가 여러 가지 물건들을 만들죠. 공장에 가게 되면 노동자들은 자리에 앉거나 혹은 한 장소에 있어서 그냥 가만히 있으면 컨베이어 시스템이 움직여가지고 오면 내가 만약에 뭐 나사만 조이는 일을 한다. 그러면 자동차가 오면 나는 나사만 조이면 되는 겁니다. 나사만. 그러면 전문가가 되고 그 분야에 있어서 그러면은 생산성이 향상되고 그러면 좀 더 낮은 비용으로 더 많은 물건을 생산해낼 수 있게 된 거죠. 그래서 포드 자동차는 이렇게 컨베이어 시스템을 이용해 가지고 많은 자동차를 생산하게 되고 그것도 싸게 생산을 해내 가지고 이제 음, 뭐 자동차를 갖다가 이제 많이 팔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이게 이제 과학적 관리법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나온 것이 이제 뭐 일반 관리론입니다. 뭐 페율의 어떤 일반 관리론인데 여기 보시면 이런 이야기가 나오네요. 뭐 계획하고 조직하고 지휘하고 조정하고 통제하고 예, 이거 우리 그 첫 번째 시간에 그 경영의 어떤 개념을 배울 때 나왔던 얘기죠. 여러분, 경영이란 무엇입니까? 우리가 첫 번째 시간에 배웠듯이 경영이란 조직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유기적으로 자원을 활용해 가지고 어떻게 한다고요? 계획하고 조직하고 지휘하고 통제하는 그때서 배울 때는 네 가지를 갖다 계획하고 조직하고 지휘하고 통제하는 그런 네 가지를 배웠지만 페율은 어, 그거 갖다가 네 가지가 아니라 다섯 가지 과정으로 이제 파악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경영의 정의에서 나왔던 그 계획, 조직, 지휘, 통제는 이 페율이라는 사람이 제시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페율이라고 하는 사람의 일반 관리론의 영향을 많이 받았구나라는 것 또한 우리가 느낄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경영학을 배우게 되면요, 한 경영학 책을 보게 되면 한 반 정도까지는 뭐 계획이란 무엇이고 조직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고 지휘나 통제 활동을 어떻게 하고 뭐 이런 내용들을 갖다가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경영학 원론 책들을 대개 보면 그래서 중간 정도까지는 거기에 대해서 배우고 그 이후에는 이제 경영학의 강론으로 들어가 가지고요. 뭐 마케팅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재무 관리, 회계 관리, 생산 관리, 정보 관리, 인사 관리 뭐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는지를 갖다가 이제
구체적으로 배우는 거죠. 경영학 원론책을 보면 대개 구성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나왔던 이론이 이제 계량적 접근입니다. 계량적 접근. 자, 이 계량적 접근이라고 하는 것은요, 여기 보시게 되면 2차 세계대전, 1940년대라고 보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 전쟁이 발생하게 되면 이게 그 좋은 점이 좀 있긴 하죠. 그래서 좋은 점이 뭐냐면 일단 우술이 발달하고요. 그 다음에 과학기술이 발달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여기 산이 있고 여기 적군이 있다라고 한다면 적군이 있으니까 이 적군을 향해 가지고 이제 뭐 어떤 포탄이나 미사일 갖다가 쏴서 정확하게 맞춰야 되겠죠. 그러면 정확하게 맞추기 위해서는 뭐 좌표를 설정하고 뭐 기술을 갖다가 어떻게 쓰고 해가지고 뭐 정확히 맞춰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는 과학이 많이 발전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영향을 받아가지고요, 경영학도요, 계량적 접근을 많이 하게 되고요. 수학적 모형을 통해 가지고 경영 문제의 해결을 시도하게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수학적인 내용들이 많이 들어가고 하기 때문에 요건 이제 나중에 우리가 이제 그 경영과학이라고 하는 어떤 책을 이제 배우면서 그때 가서 이제 공부하시면 되고, 어쨌든 수학적인 모형을 통해서 경영 문제를 해결하려고 시도했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연립방정식을 푸고 막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쨌든 뭐 이런 게 이제 그 계량적 접근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나온 게 이제 인간관계론입니다. 근데 인간관계론을 보시게 되면요, 여러분들 아까 전에 제가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요, 그 과학적 관리법을 이야기하면서 여기 보시게 되면 생산성만을 지나치게 강조하고 사람에 대한 배려가 없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온 게 바로 인간관계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인간관계론. 그래서 사람에 대한 배려가 없었다라는 거를 가지고 우리가 좀 반성적인 차원에서 이야기했던 게 바로 인간관계론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인간관계론은 어떻게 해서 이제 탄생이 되었느냐? 어, 하버드 대학에 그 메이오 교수가 있었습니다. 이 메이오 교수가 이제 호송 공장에 가가지고 과학적 관리법을 갖다가 좀 연구를 하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뭐 대충 어떤 연구였냐면 그 중에 하나 연구가 이제 이 조명도에 따라 가지고 생산성이 어떻게 변할까를 갖다가 이제 연구를 하려고 갔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쉽게 이야기하면 뭐 그렇겠죠. 뭐 조명이 너무너무 밝거나 혹은 조명이 너무너무 어두우면 아무래도 생산성이 떨어질 거고, 조명도가 좀 적당하게 되면 생산성이 좀 높아질 수 있겠죠. 뭐 그래서 뭐 그런 게 과연 맞는지 이제 호성 공장에 간 겁니다. 메이오 교수가. 가가지고 뭐 종업원들에게 가서 뭐 이렇게 이야기했겠죠. 뭐 여러분들 뭐 수고가 많으십니다. 뭐 저는 뭐 메이오 교수고요. 우리가 뭐 이제 조명도 하고 뭐 생산성의 어떤 관계를 좀 이렇게 뭐 연구하려고 하니까 좀 잘 좀 도와주시고, 뭐 노동자 여러분들이 좀 잘 도와주시면 또 여러분들도 좋고 뭐 여러분들 회사도 좋고 뭐 하니까 열심히 좀 해주세요. 뭐 이런 식으로 했겠죠. 근데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과학적 관리법에 의해 가지고 노동자들은 한낱 기계 부품 취급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인간성을 존중받는 게 없이 단순히 그냥 공장에서의 기계 부품의 하나로서 어떻게 보면 인간의 어떤 기계화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인간의 기계화를 가지고 이제 영화를 만든 게 있습니다. 이게 이제 찰리 채플린이죠. 찰리 채플린이 만든 이제 모던 타임스라고 하는 이제 영화가 있는데, 이 영화를 보시게 되면 이 인간이 기계화됐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내용을 갖다가 이제 영화로서 만든 겁니다. 그래서 톱니바퀴, 그러니까 기계가 막 돌아가는 그 톱니바퀴 속에 이제 찰리 채플린이 있는 모습인데, 저도 이걸 갖다가 이제 그 20대 초반에 봤었어요, 영화를. 뭐 그때는 아유 뭐 찰리 채플린 웃긴다 뭐 웃고 그냥 넘어갔는데, 지금 와서 보니까 이게
그런 메시지가 있었구나. 그때 당시에는 좀 어려서 그냥 뭐 웃긴 코미디 영화구나라고만 생각했었는데,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까 이런 어떤 메시지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모던 타임즈라고 하는 영화를 한번 시간이 되시면 한번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게 바로 이제 과학적 관리법을 비판하면서 나온 영화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과학적 관리법을 이제 비판을 한 영화가 바로 이제 모던 타임즈인데, 이 모던 타임즈처럼 이제 이 과학적 관리법을 비판해서 나온 이론이 바로 인간관계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어쨌든 계속 이야기를 하게 되면 그동안 인간적으로 대접을 못 받던 노동자들이 메이오 교수가 와가지고 인간적인 대우를 해주자, 어, 마음속으로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아, 그래, 열심히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 그래서 메이오 교수 입장에서는 조명도가 좀 조명도를 갖다 좀 낮춰서 좀 어둠침침한 작업장, 조명도를 굉장히 밝게 한 작업장, 혹은 조명도가 적당한 작업장, 뭐 등등 이렇게 나눠가지고 노동자들을 갖다가 이제 일을 시킨 거죠. 메이오 교수 입장에서는 당연히 어둠침침한 작업장에서 일한 그 노동자들의 생산성은 낮게 나온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결과는 전혀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명도가 그 밝든 아니면 어둡든 아니면 적당하든 상관없이 모든 작업장에서 다 생산성이 올랐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메이오 교수 입장에서는 너무 이상한 거죠. 이상하다. 이거 어떻게 된 거지? 조명도가 어둠침침하면 당연히 생산성이 낮아야 되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할 수가 있었을까라는 겁니다. 그때부터 메이오 교수는 호송 공장에 머무르면서 계속해서 이제 연구를 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나온 게 바로 인간관계론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결국은 노동자들 입장에서는요, 그래, 조명도가 좀 낮은 곳에서 일하는 작업장에 배치된 노동자들일지라도, 아, 그래, 열심히 한번 해보자. 인간적인 대우를 받았으니 하면서 열심히 일했다는 거죠. 근데 왜 이렇게 조명이 왜 이렇게 어둠침침해? 그래도 열심히 해야 되겠어. 하면서 막 진짜 열심히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온 게 인간관계론이고, 결론은 뭐냐? 결론은, 그, 이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것은요, 이런 어떤 경제적인 요인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어떤 예를 들어 가지고 이제 뭐 작업 환경, 어, 기계가 좋고 나쁘고, 조명도가 뭐 밝고 뭐 어둡고, 뭐 그런 요인들도 물론 영향을 미치겠지만, 그런 요인들뿐만 아니라 심리적인 요인, 감정, 이런 것들도 영향을 미친다 이런 얘기입니다. 음.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비공식 집단의 역할도 굉장히 영향력을 많이 가진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비공식 집단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공식 집단은 이런 거잖아요. 공식 집단은 사장님 계시고 이사님, 부장님, 뭐 차장님, 과장님 뭐 이런 식으로 이게 바로 회사에 있는 공식적인 조직인 거죠. 근데 그 비공식 집단은 뭐냐? 뭐 예를 들어서 뭐 들어갔더니 어떤 대학 동문회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래서 동문회 나오라고 했더니 갔어요. 갔더니 어, 저기 그 예를 들어서 저는 이제 뭐 인사부서인데 저쪽에 뭐 예를 들어서 뭐 재무부서에 있는 김 과장님이 내 선배였다 이런 얘기입니다. 형 안녕하세요 뭐 하면서 인사하고 그래 너 여기 들어왔구나 하면서 이렇게 서로 대학 때도 친하게 지냈으니까 서로 이제 회사에 만나니까 얼마나 반갑겠어요. 예. 그러면서 이제 비공식 집단을 통해 가지고 이 어떤 자기가 속에 품었던 어떤 생각들을 갖다가 이제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날 뭐 예를 들어서 자기 부서에 있는 뭐 박 과장한테 막 이렇게 부당한 지시를 뭐 받고 했는데 그 앞에서는 뭐라 할 수 없지만 그날 마침 뭐 동문회가 있다고 해서 갔더니 동아리 선배였던 뭐 김 과장님 계시고 그래서 김 과장한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형, 뭐 우리 뭐 박 과장이 뭐 이런 일 시키더라고. 이건 뭐 잘못된 거 아니에요. 뭐 이런 식으로 막 이야기하면 박 과장은 그래, 걔가 원래 그런 애야. 그러니까 네가 좀 이렇게 좀 잘 참고 뭐 정 안 되면 내가 한번 이야기해 줄게. 뭐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예, 아무래도 예, 그 회사에서
있던 어떤 욕구들을 만족시키게 된다는 거예요. 심리적이고 사회적 욕구가 만족하게 된다는 겁니다. 예, 공식 조직이 주지 못하는 그런 심리적인 욕구가 만족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는 이런 어떤 심리적인 욕구가 만족스러우니까 그래 뭐 김 과장님 뭐 그럴 수도 있지 하면서 또 공식적인 조직에 들어와서는 또 더욱더 열심히 또 일을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조직에서 비용의 논리, 능률의 논리나 이런 것도 중요하겠지만 더욱더 중요한 것은 감정의 논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의 감정, 태도, 작업자 간의 관계 등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사람은 단지 관심을 기울여 주기만 해도 성과가 개선된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한 겁니다. 이 시가 생각이 납니다. 예, 김춘수 시인이 지은, 내가 그 사람이 어떤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 사람은 나에게 와서 꽃이 되었다. 예,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제 초등학교나 중학교 때, 공부도 안 되고 막 이랬을 때, 막 담임 선생님이나 혹은 학과 선생님 와가지고 나의 이름을 불러줍니다. 예를 들어서, 철수야, 이 선생님 내 이름 어떻게 알지? 속으로 깜짝 놀라겠죠. 철수야, 요새 너 공부 잘 못하고 있던데 어떤 문제가 있니? 하면서 다가와서 이야기도 들어주고, 그래, 앞으로 열심히 해. 라고 한다면, 이 얼마나, 마음이 뿌듯하고, 앞으로 공부를 열심히 하겠습니까? 그럼 그 학생은 그 선생님이 나의 이름을 불러주었다라는 것만으로도 단지 관심을 기울여 주었다는 것만 하더라도 공부를 열심히 할 겁니다. 예. 그래서 선생님의 어떤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람은 단지 관심을 기울여 주기만 해도 성과가 개선될 수 있다라는 거죠. 이것을 주장한 게 바로 이제 인간관계론이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시입체점 접근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그림을 잠깐 볼까요? 이게 이제 메이오의 호성 공장 실험을 하는 장면을 뭐 찍은 사진이라고 합니다. 이게 이제 1930년대에 실시했던 실험이니까 굉장히 오래전 사진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시스템적 접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시스템, 근데 시스템이라고 하는 거 우리가 저번 주 강의에서 우리가 이야기를 드렸던 부분이죠. 그래서 이제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는 여기서 설명을 하지는 않겠습니다. 우리가 이미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는 이제 시스템의 어떤 속성에 대해서만 우리가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시스템 속성을 보시면 첫째, 목표 지향성입니다. 당연합니다. 우리가 기업도 하나의 어떤 시스템이죠. 컴퓨터도 하나의 시스템이었죠. 그래서 시스템은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기업이 목표를 가지고 있듯이 말이죠. 그래서 목표를 향해서 나아가는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목표 지향성을 지녀야 한다라는 거죠. 목표가 없으면 그건 시스템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환경에 적응해 나가야 된다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가 그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특징, 즉, 뭐, 제가 그 설명할 때 뭐, 생명체의 특징, 유기체의 특징이 뭐라고 했습니까? 바로 두 가지가 있었죠. 환경에 적응해 나간다. 그 다음에 상호 의존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환경에 적응해 나간다라고 했는데, 맞습니다. 그래서 이 시스템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들이 계속해서 변한다는 거죠. 그러면 이 시스템은 환경과 서로 상호작용을 하면서 예, 적응해 나간다라는 겁니다. 기업도 역시 하나의 시스템이기 때문에 주변 환경과 끊임없이 상호작용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뭐 지금처럼 뭐 경제가 안 좋으면 안 좋은 대로 경제가 안 좋구나라는 어떤 환경에 기업들도 적응해 나가는 거죠. 이렇게. 지금 우리가 이렇게 그 코로나 사태로 인해 가지고 이렇게 강의를 이 온라인 환경에 의해 가지고 이제 강의를 하고 있는데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우리도 어렵지만 기업들도 굉장히 어려울 걸로 생각이 듭니다. 예, 경제가 안 좋아지고 있으니까요. 하지만 어쨌든 기업은 그런 환경과 끊임없이 상호작용하면서 어쨌든 적응을 해 나갈 겁니다. 그 다음에
시스템 속성 중에 또 한 가지는 바로 분화와 통합성입니다. 예, 이 분화와 통합성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요. 그러니까 요 사진 한번 먼저 보도록 할게요. 요 사진. 요거 보시게 되면 이 자동차 차체가 있고요. 그 다음에 타이어가 있고, 그 다음에 엔진이 있고, 예. 뭐 어쨌든 이거 말고도 뭐 여러 가지 어떤 부품들이 있겠죠. 어쨌든 이런 부품들, 이게 하나하나의 하부 단위들이죠. 이런 하부 단위들이 모이면 예, 하나의 자동차가 된다는 거죠. 하지만 단순하게 우리가 이걸 잘 조립을 하고 연결하고 상호작용을 통해서 부품을 조립해야 자동차가 되는 거지 단순히 차체, 타이어, 엔진을 그냥 쫙 그냥 모아놓았다고 해가지고 자동차가 되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보시게 되면 어, 전체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 즉 자동차라고 하는 것은 하이 시스템, 즉 차체, 타이어, 엔진 같은 하이 시스템이라는 부분의 합 이상이라는 겁니다. 단순히 그냥 모아놓은 것이 아니라 그 이상 뭐가 나와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 이게 시너지를 가져야 된다는 거죠. 단순히 모아놨다고 해가지고 이게 시스템이 아니라 시너지를 가질 수 있게끔 이것이 서로 상호작용할 수 있게끔 서로 잘 연결이 돼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게 바로 이제 분화와 통합성입니다. 분화가 될 수도 있지만 이것을 통합하게 되면 그 이상의 어떤 시너지를 가져야 한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투입과 산출 과정을 거친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요거 한번 보시면 일단은 경영 자원을 갖다가 투입합니다. 투입해요. 그러면 안에서 뭔가 이제 변환이 일어나겠죠. 예. 그래서 사람들이 조직이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잘 이제 이런 자원들을 변화시키면 그것이 이제 결과물로서 즉 산출물로서 어떤 성과가 나온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그 투입 전환 산출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시스템은 항상 이런 어떤 투입 전환 산출 과정을 주게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 기업도 마찬가지죠. 어떤 자원을 투입합니다. 뭐 인적 자원도 좋고요. 그 다음에 기술적 자원도 좋고요. 생산 시설 같은 것도 좋고요. 어쨌든 투입해가지고 그 안에서 이것을 잘 관리를 해가지고 여러 가지 산출물을 끄집어내는 거죠. 예. 기업이라면 어떤 물건들이 나오겠고 학교라면 좀 더 예전보다는 좀 더 지식을 갖춘 학생들을 갖다가 길러내는 그런 것들이 바로 산출물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상황 적합 이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황 적합 이론. 이 상황 적합 이론이라고 하는 것은 이 뭐냐면 상황에 맞게끔 경영을 갖다가 전개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일반적인 환경이라고 나오는데 이제 환경에는 경제 환경도 있고 규제 환경도 있고 뭐 기술 환경도 있고 여러 가지 환경 등이 있겠죠. 이런 것들이 바로 이제 상황 변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상황 변수. 예. 그러니까 조직을 둘러싸고 있는 기업을 둘러싸고 있는 여러 가지 환경들이라고 보시면 환경들. 그 다음에 이제 조직 특성 변수가 있습니다. 예, 조직 특성 변수라고 하는 거는 뭐 조직 구조 관리 체계 등등 뭐 이런 거라고 이야기하는데 뭐 예를 들어서 어떤 조직은 집권적 조직일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사장님 모든 권한을 다 갖고 있는 혹은 어떤 조직은 분권적 조직일 수도 있잖아요. 예, 노동자들이 권한을 좀 나눠 갖고 있는 그런 것들이 이제 조직 구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어떤 특성들이 바로 조직 특성 변수고 조직 유효성 변수라고 하는 것은 뭐냐?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현재 조직의 성과라고 하는 거는 투입 대비 산출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성과. 내가 100을 투입했으면 100보다는 좀 더 많은 어떤 산출을 낸다면 성과가 많다. 성과를 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내가 100을 투입했는데 결과적으로 80밖에는 산출이 안 됐다. 그러면 성과를 못 냈다. 성과가 낮아졌다. 뭐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조직의 성과, 투입 대비 산출이 뭐 상승할 수 있고 하락할 수도 있잖아요. 뭐 그런 어떤 상황을 갖다가 이제 우리 조직 유효성 변수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상황은 이렇게 세 가지 변수에 따라서 이제 달라지게 되는데 이제 상황에 따라 가지고 우리가 이제 뭔가를 경영의 어떤 원리를 갖다 좀 달리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상황이 바뀌면 그것에 맞게끔
좀 더 다른 의사결정을 내리면서 적응을 해 나가야 된다라고 보는 것이 바로 이제 상황 적합 이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사례도 한번 읽어보세요. 예, 버스 회사는 운전자, 그냥 버스 운전하시는 분들은요, 일단은 그 노선을 따라서 가잖아요. 노선을 따라 갈 때 버스 회사 입장에서 막 수시로 전화 걸어가지고 야, 그 정류장에는 쓰지 마. 그 여기 가서 브레이크를 밟아야지. 뭐 속도를 내야지. 일일이 지시합니까? 그럴 수 없죠. 그러니까 그냥 버스 운전하시는 아저씨에게 그냥 모든 권한을 그냥 맡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황에 따라서 어떻게 할 건지가 결정되는 게 바로 이제 상황 적합 이론이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조직 수준에서의 어떤 조직 이론의 생성 발전 뭐 해가지고 나오는데요. 뭐 조직 수준에서의 뭐 조직 이론이다라고 하는 건 뭐냐? 어, 일단 여기서 보시게 되면 전략적 경영의 관점에서 여러 가지 어떤 예들이 몇 가지가 좀 나옵니다. 뭐 이 비즈니스 전략이라든가, 그 다음에 블루오션 전략이라든가, 유비쿼터스 전략이라든가, 뭐 이런 게 나오는데 한마디로 여기서 말하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 경영학 이론을 갖다가 이제 전개를 하는데 어떤 방식으로 전개를 할 거냐라는 겁니다. 어떤 방식으로? 예. 한마디로 첫 번째 나온 것은 조직 그 자체에 대해서 연구를 할 건지 아니면은 전략적 관점, 예, 환경에 따라 가지고 어떤 의사 결정을 내릴 건지, 예, 환경을 갖다가 고려해 가지고, 뭐 여기서 이제 유비쿼터스라는 말이 나왔는데 유비쿼터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여기저기에 존재하는 뭐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장소에 상관없이 자유롭게 네트워크에 접속할 수 있는 정보통신 환경. 우리 지금 그렇잖아요. 그런 어떤 환경이 됐으니 그럴 때는 어떤 식으로 우리가 경영을 할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보시게 되면 뭐 거시경영, 거시경영은 환경과의 어떤 관련을 갖다가 이제 바탕으로 해가지고 경영 현상을 연구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지식경영과 관련돼서 우리가 경영을 갖다가 배우는 것도 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원시시대 때는 각자가 자신의 능력으로 사냥을 하면서 살아갔었잖아요. 예. 근데 이제 지금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어떤 그 기업 안에 이렇게 기업이 있으면 이렇게 기업이 있으면 예, 그래서 이렇게 기업이 있으면 우리가 이제 기업에 이제 취직을 하게 되죠. 예, 그 기업 안에 들어가 있으면 기업이 하라는 대로 일을 하고, 그러면 알아서 월급 주고 뭐 한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이제 현대 사회죠. 근데 원시세 때는 그렇지 않았잖아요. 이제 방금 제가 말씀드렸듯이 원시세 때는 어떤 이런 조직이 없었어요. 예, 그냥 각자가 자신의 능력, 뭐 그때 당시는 이제 뭐 사냥 기술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예. 그래서 자기가 가진 어떤 사냥을 할 수 있는 능력으로 사냥을 하면서 살아가던 그런 어떤 시대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의 어떤 능력이 뛰어나면 사냥을 잘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또 고기도 나눠주면서 자기도 많이 먹으면서 이렇게 살아갈 수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던 것이 이제 지금 현대 사회는 기업이라는 어떤 울타리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죠. 근데 이게 이제 앞으로는 다시 또 원시시대 같은 사회로 다시 바뀌게 된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원시시대처럼 자신만의 어떤 능력으로 살아가는 그런 어떤 시대가 도래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신만의 능력으로. 옛날에는 뭐 사냥 기술 뭐 이런 거라고 볼 수가 있겠지만 사냥 기술이라고 볼 수가 있겠지만 지금은 어떻게 보면 이제 콘텐츠죠. 예, 지식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식.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어떤 여러 가지 어떤 지식을 갖다가 많이 가지고 있으면 예, 그 사람은 다른 사람들보다 더 잘 살아갈 수 있는 어떤 자원을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뭐 예를 들면 뭐 아직까지 뭐 이런 어떤 지식 사회가 도래한 건 아니겠지만 우리가 예를 들어 유튜브에서 여러 가지 어떤 지식들을 갖다가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유튜브라는 것을 통해 가지고 자신만의 콘텐츠를 갖다가 생산해 내고 있고 그걸로 인해 가지고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은 또 돈도 벌어들이고 있고 하는 걸 보면 앞으로는 어떤 조직 내에서 존재하기보다는 자신만의 능력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뭐 그런 시대가 뭐 도래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 이거는 제가 말씀드린 게 아니라 이제 많은 어떤 전문가들이 이렇게 말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뭐 어쨌든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지식 경영의 어떤 등장과 관련된 내용이라고 보실 수가 있고요. 여러분들 이걸 한번 잘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요 5번 같은 경우는 경영학 이론을 갖다가 설명을 할 때 어떤 방법으로 어떤 방식으로 설명을 할 거냐 뭐 그런 내용이라고 보시면 돼요. 예. 자,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 여기까지 같이 배웠고 그 다음에 3장부터는 또 다음 강의에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